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3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끝났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국회는 예산 심의 시전 들어갑니다만 다른 이슈들로 공방전 펴는 양상입니다. 특히 지금 공수처 출범 또 특검 도입 두고 여야 힘겨루는 양상인데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전국 현안 관련해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시 대표님, 잠시 뒤죠? 8시 30분에 부터 국민의힘 국회에서 의원총회 개최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제들 얘기 나누실 겁니까? 이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10시부터 있고 하니까 예. 저희들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예. 또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그 국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거의 방해에 가까울 정도 일이 있었고 예.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관련해서도 마치 우리 당 추천위원을 자신들이 정하는 듯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예. 애초에 공수처가 발족할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네. 특검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의총을 합니다. 예. 이 1988년 시정연설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야당 불참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야당 불참한 적이 예. 추경 시정연설에는 보이콧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제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할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최종 8시 반 의총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불참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불참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럼 거의 일단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참석하시는 걸로 일단 알아도 되겠죠? 의총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분위기로는 의총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예. 시정연설을 듣되 네.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의하자 이런 쪽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이제 시정연설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항의하는 그런 자료를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러면 또 거의 같은 시간대인데 그 라임 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귀탄대회도 다시 또 여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의총이 어제 네네. 있었던 의총, 오늘 의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모두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라임 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의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특검밖에 달리 이 사태를 규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라임 옵티머스 같은 거대 금융 비리 사건을 수사하려면 전문화된 수사팀이 필요한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정권금융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수사 능력이 대폭 떨어지죠. 더 보강해도 모자랄 판에 수사팀을 해체한 이유가 석연치 않고 아마 이 정권에 있을 그런 금융비리를 수사 못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정권 실세들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근무하면서도 이런 일에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라임 옵티머스를 일일이 구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베트남까지 따라가서 장관들을 만나고 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많이 얼쩡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는 특수부에도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에 맡겨서 몇 달째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사팀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수사를 맡겨서 어떻게든 수사를 더 잘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수사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유사한 사건처럼
계속 재수사가 반복되고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래서는 국력만 낭비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예. 이 특검이 수사가 시작돼서 정권의 비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마 네.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네. 특검을 무리하게 숫자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국민들이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준 것은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아마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아마 이런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아마 후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 쪽에서 특검을 받지 않은 이유가 내년 이제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또 바꿔도 보자면 또 야당에서는 또 그 내년에 재보궐선거 때문에 또 이 특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 파사 현정. 예.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바로 잡자는 것이고 예. 지금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보시다시피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정권 비리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것이 있으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행태를 수차례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정비리가 나오면 그것이 이 민주당이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의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검을 했다가 제대로 된 비리가 없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특검 추진하는 거에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특검을 설령 이제 여당이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상으로 기본 한 3개월은 출범하는데 걸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출범에 3개월까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특검은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 검사만 선임이 되면 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범에 뭐 두세 달이 걸리고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예, 특검 출범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어제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특검 도입 주장 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뭐 뜬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아니,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얼마나 특검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건에 특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 특검이 가능한 일이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174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절대 반지처럼 생각하고 네. 모든 것을 궤변이나 억지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것이지 네. 이 사건이 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저렇게 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겠습니까? 네. 자, 이 특검 때문에요. 이제 뭐 어제는 뭐 규탄 대회 하셨고 또 철야까지 하신다고 하셨다가 그건 안 하셨고요. 철야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의총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준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주 대표께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꼭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장외투쟁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장외투쟁이란 것이 네. 예전에는 장외투쟁을 하면 원내투쟁을 포기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원내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원내에서의 이런 투쟁들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뭐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억지와 위법을 자행한다면 예. 저희들은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딴 방법이 없다고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내투쟁과 장외를 병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꼭 이제 특검은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점점 나중에는 특검을 진작에 했어야 할 거란 아마 후회를 할 걸로 봅니다. 예. 아무리 대나무를 빡빡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권력의 힘으로 부정비리를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어제 그 뭐 해프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한테 던지신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서 주고받는 상황. 어제 최재성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가져왔다는데 또 주 대표께서는 못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예. 아마
제가 공개 질문을 드린 지 100일이 됐는데요. 예. 그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심지어 이 대통령께서도 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전혀 답이 없는 상태에서 또 국회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10가지 네. 공개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최재성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네. 제게 올 때 아무런 답변서를 소지하지 않고 왔습니다. 예, 빈손으로 왔다. 예, 그러면서 예.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문서로 무슨 이 공방이 답변으로 오고 갈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하고 나갔는데요. 네네. 나중에는 그 서류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나중에 들으니까 구두로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온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준비해왔다면 줘야죠. 네. 근데 그 최재성 정무수석은 뭐 원래 가지고 갔는데 다만 그 두 번의 회동이 뭐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는 것만 이렇게 했다. 또 이런 아니 또 얘기를 합니다.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비공개를 해달라고 정식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공개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장소를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의원회관으로 좀 옮겨달라는 요청만 있었지 예. 비공개로 해달라는 정식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면 저희들 만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예.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비공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뭐 또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 만나셔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 불통정치 때문에 뭐 이게 된다는 불만을 나타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봐도 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말은 말대로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까지 듭니다만은 예. 답답해서 네. 대통령 직접 만나는 것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대통령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네. 자, 이번엔 저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두 명을 이제 공수처장 그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이제 내셨는데 이 관련해서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또 뭐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의 오만 불손이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지요.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그 위원들이 들어가서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서 우리 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자기들이 고르듯이 자기들이 평하듯이 이런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걸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공수처장은 야당이 이 후보 이 추천위원을 두 사람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두 사람이 반대하면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주장해왔는 그것이 공수처 출범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자기들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몇 개가 되고 그 중에 딴 야당도 가지면 아마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 2개를 가지고 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토를 하면 처장을 쉽게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것까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듯한 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것이고 진짜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내면 바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자신들의 편에선 조국 추미애 같은 유의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그건 단호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 검증에 나가는 우리 위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오만방자의 극치이지요. 오만방자의 극치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자, 국정감사 끝났습니다. 총평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1야당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 정인 채택 거부,
그다음에 정부의 궤변 옹호, 그다음에 저 위세를 믿은 각 부처의 이 자료 제출 거부, 예. 그다음에 오만한 답변 이런 걸로 역대 최악의 국감이 돼버렸어요. 이런 국감이라면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도 들고요. 예. 저희들도 중간에 국감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선언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책사항 하나하나라든지 잘못된 것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끝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국회의 존재 근거, 네. 자신들이 뭐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지를 스스로 부정한 그런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6개월 뒤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참 어제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호남 다주셨죠? 예, 저희들이 이제 광주에 가서 1박을 하면서 광주, 전남, 전북의 중요 정책 현안과 예산상을 청취를 했었는데요. 네네. 저희는 이것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에서는 정말 의외고 뜻밖이다. 예. 5.18 저 행사에 제가 갔을 때도 일회성 이벤트성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님 5.18 묘지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동행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호남의 각 시군을 돕는 의원님들을 정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걸로 볼 때 점차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부탁도 들었습니다. 네. 어제 잘 다녀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한국의 우리나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 조이웨알라 후보가 맞붙은 상황에서요.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희 후보를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일본은 한국의 WTO 수출 규제 제소 이후에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본부장 견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유명희 본부장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일본을 괴롭혔다. 네. 일본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로 한국이 WTO 심리에서 일본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유 본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일본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 2월에는 수출 규제 문제로 한국이 일본으로 WTO에 제소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이 이번에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에 불리해진다. 네. 일본 측의 생각은 대충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측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 당연히 견제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요. 사실상 미국이 누구를 지원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특히 상대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뉴스는 보도를 했지만 일본 정부 자체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일본도 마지막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럼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나이지리아 후보가 중국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미중 갈등 속에 이번에 WTO 사무총장
선고는 아니지만 예. 그것이 결정되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결국은 미국 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일 동맹이기도 하고 예. 미국의 거의 모든 반침에 일본은 동의해왔기 때문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맞서는 어떤 전선, 미국과 일본의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이번에도 WTO의 견선에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일본도 미국과 같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런데, EU, 유럽연합 27개국에서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입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요, 네. EU의 관계자가 임명으로 EU와 아프리카의 유대를 위해서 네. 27일 어제죠. 예.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EU 자체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공식적인 발표.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EU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관계자가 임명으로 그러한 정보를 흘렸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들 많이 취재하다시피 이 유럽연합하고 아프리카 쪽은 좀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현재 또 네.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 봤을 때에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네.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전체 WTO 가맹국이 164개국이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EU 27개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면요. 네. 과반수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나라가 사실상 과반수를 넘는다. 네. 이러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가 네. 한 나라라도 있으면 네. 결정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네네. 그 경우는 WTO가 더 각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태도를 아직 보류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고 예. EU 안에서도 몇 개 나라는 원래는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은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네. 삼촌장이 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새 WTO 사무총장을 뽑는 방식 자체가 네. 한 명이라도 한 국가라도 강한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성사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미국이 이제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실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나이지리아 후보가 예. 당선이 된다면 WTO가 상당히 중국 쪽에 간다라는 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아무리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위치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 네. 균형 있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 그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를 또 WTO가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 한국도 그렇게 네. 쭉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요, 이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출될 가능성, 만약에 그걸 확률을 본다면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60%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예. 미국 쪽에
그 지지가 네. 그리고 미국 쪽에 그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반대 이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60% 이상 그렇게 되면 60% 이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큰 전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본도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유명인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출될 가능성 60%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보류했습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네요. 어제 사실 그 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하는 단체들이 더 나왔기 때문이죠. 원래는 후쿠시마의 여러 어민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오염수를 반려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제 일본 국민들도 먹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수하는 나라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출 금지를 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후쿠시마의 어민들의 강한 반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원폭 피해자들의 단체들도 반유 반대 위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언론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류 결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자체가 스가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새 원래 70% 정도 있었던 지지율이 55%까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내치에 관한 문제로 지금 갈등이 심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또 후쿠시마 오염 문제가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또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화 된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여서 이번에 다시 결정으로 유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이 대형 탱크 제작해서 오염수 보관하는 방법도 좀 논의가 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앞으로 검토할 것 같은데 아무리 대형 탱크를 만들어도요 언젠가는 또 한계가 옵니다. 그때 그 다음 또 대형 탱크를 만드느냐 이러한 문제가 또 다음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유 혹은 수증기로 만들어서 곤중에 날린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유가 아주 심한 그러한 반대로 계속 보류가 된다면 수증기로 만들어서 곤중에 날린다라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탱크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공중으로 수증기로 이렇게 흘려보낸다 이런 방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하루에 170리터 정도의 오염수가 계속 매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으로서는 후쿠시마 주변의 토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론의 반대가 좀 있고 해서요. 국제적인 반대도 있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인데 오늘은 조은지 기자가 지금 이동국 기자 지금 뭐 이동국 선수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이동국 선수 이제 은퇴 경기 지금 취재하러 갔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대타로 서문국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보죠? 그렇습니다. 네, 옛날 스포츠부에서는 같이 봤는데 요즘 담당하는 종목이 뭐예요? 요새 야구, 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어제 조은지 기자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뜨거워서 저도 네. 오늘 손흥민 선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또 뭐 서 기자가 또 축구도 좀 원래 잘하잖아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옛날에 기사도 많이 썼고. 그래서 자, 그럼 손흥민 선수 오늘 준비하신 얘기 뭡니까? 뭐 저도 사실 어제 제가 근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새벽에 전반전을 봤습니다. 뭐 네. 잠도 안 오고 해서 근데 그 전반전을 보면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고 누웠거든요. 전반전까지 0대 0이었으니까. 근데 결국 헤딩골을 넣었더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해리 케인 헤딩 패스가 좋긴 했는데 네. 이 공을 바로 받아서 골문으로 넣는다는 게 아주 어려운데요. 더구나 헤딩골이었습니다. 다시 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어제 상대 벌리가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인데요. 네. 이런 팀의 수비를 깨려면은 미리 약속한 플레이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어제 토트넘 선수 미리 약속한 세트피스에서 선수들이 아주 연습대로 잘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트피스는요.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도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손흥민 선수, 해리 케인 선수의 경우가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뭐 외국의 영국 현지에서도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둘이는 이제 텔레파시가 통한다. 네. 자, 그러면 현재 득점 선두 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기사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가 9경기 중에 10골을 넣었는데요. 예. 득점을 하지 못한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당 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1.1골입니다. 예. 보통 특급 공격수라고 하면은 0.5골 이상, 그러니까 게임당 한 반골 정도면 아주 준수한 편인데 예. 손흥민 선수 대단한 페이스고요. 지금 유럽에서 손흥민 페이스가 좋은 경우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이 선수가 6경기 10골로 1.2골입니다. 예. 그리고 메시가 0.33골에 그친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지요. 네. 자, 왜 이렇게 잘해요? 손흥민 선수가? 글쎄 먼저 전술적인 변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 원래 동료 케인 선수가 이 팀에서 스트라이커죠. 토트넘의 부동의 스트라이커인데 지금은 이 선수가 상대 수비를 유인해서 끌고 나와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뒷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패턴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뭐 황보선 앵커도 영국 연수 시절에 축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런 패턴이 결국 득점으로 맞아 떨어지려면 손흥민 정도의 스피드 그리고 무엇보다 골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지금 손흥민 선수 슈팅을 보면 유효 슈팅 그러니까 골문 안으로만 차면 거의 득점이라고 볼 정도로 물이 올라 있습니다. 네. 케인의 도움이 8개 1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수도 워낙 손흥민이 패스를 그대로 골로 잘 연결하니까 이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오른발이 5골, 왼발이 5골, 머리가 1골인데 오른발 5골, 왼발 4골.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온몸이 무기, 득점 기계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를 포함해서 37경기가 남았는데요. 네. 이런 정도라면 산술적으로 올 시즌 40골까지 가능하다. 이런 40골. 섣부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평가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손흥민에 빠져든 게 아니죠? 영국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스포츠 팬들도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손흥민과 호날두 선수, 마침 호날두 선수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선수 이름 합성해서 손날두라는 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손으로 지을 거다. 이런 다양한 칭찬이 구단 트위터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네. 맨유의 유명한 수비수, 독설가로 유명한 게리 네빌 선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도 손흥민이 그동안 가장 평가가 된 선수라면서 네. 사실 손흥민의 레벨이 리버풀의 득점왕 살라 그리고 마네 같은 월드 클래스 레벨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요. 예. 전 세계 모든 팀이 손흥민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손흥민 선수 다음 경기 언제입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유로파 리그 예선 경기에 나서고요. 벨기에 엔트워프 상대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5경기 연속골 같이 도전을 해도 같이 응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요? 그렇습니다. 볼 겁니까?
시간이 일러서 저는 아마 하이라이트를 볼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스포츠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뉴스. 뉴스 이면에 담는 시간입니다. 자, 이윤수 기자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연결해서 반갑습니다. 자,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 지금 최고는 이목 끌고 있습니다. 그 가수 겸 배우였던 고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 이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한 그 친모 그리고 가족들이 분쟁 중인데 또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라고요? 네,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가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2월에 29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한 해 전에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에 숨지게 된 건데 이 생모 A씨는 김 씨가 태어나고 돌을 겨우 넘긴 뒤부터는 거의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나타난 건데요. 그동안 김 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또 이복 동생과 가정을 이뤄서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2014년에 사망을 하신 상태고요. 그래서 투병 생활 중에 김 씨를 간호해온 것은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의 사망 신고 뒤에는 자신이 법상 단독 상속자인 거를 알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또 김 씨가 살던 집의 전세금을 포함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딸이 어렸을 때 이후로 그냥 서로 보고 있지 않다가 전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 내용입니까? 그러면? 네, 거의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뒤에는 더 고구마 같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모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딸이 숨진 뒤에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5천만 원을 빼가서 부당하게 썼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이 숨진 이 친딸을 이제 돌보은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5천만 원을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썼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이 그 숨진 김 씨의 그 체크카드와 뭐 계좌에서 돈을 뺀 것은 맞는데 이게 자신은 그동안 들어갔던 병원 치료비 또 장례식에 들어간 돈을 정산했던 것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새어머니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그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재판에서 이기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을 보면은 딸과 모녀 사이인 어머니는 제약 없이 딸이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부모가 반씩 상속권을 나눠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단독 상속권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억울한 사정을 안 법원도 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조정기일을 열어서 조정을 좀 진행을 했고요. 결국 친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좀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좀 답답한 사연이네요. 그 투병 생활 중에 딸도 이런 일이 뭐 일어날 것을 걱정했다고 하죠? 네, 유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이 딸은 암 판정을 받은 뒤에 병상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산이 친어머니한테 갈까 봐 걱정이 된다. 지금 가족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인들한테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불안에 떨면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서 알아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속인을 좀 바꾸기 위해서 동생에게 서류를 들려보내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일부 서류가 미흡해서 변경을 완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김 씨의 그 생전에 이런 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증받은 유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효력이 없었고 새어머니는 간병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법적 상속 경우에 이제 민법에 보면 상속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요. 자녀나 손주. 또 1순위가 없으면 직계 존속인 부모가 2순위가 됩니다. 또 이 1, 2순위 모두 없다면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촌이나 반계열족 순으로 상속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같이 뭐 1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유언을 통해서 상속자를 생전에 미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법적 상속인인 뭐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최소한 상속 재산을 받도록 하는 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순위인 친어머니가 단독 상속자가 되어서 딸인 김 씨가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들었을 때 키우지도 않고 뭐 연락도 제대로 안 해왔었고 근데 갑자기 친딸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나타나서 이제 상속재산 요구했습니다. 이게 근데 함께 살아온 이제 뭐 이부어머니라든지 이런 가족들 입장에서는 수긍이 좀 가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현행법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 급여가 또 전혀 연락이 닿지 않던 뭐 친어머니한테 갈 뻔한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유족들이 소송에서 지거나 뭐 그나마 뭐 김 씨의 사건처럼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일부 보는 걸로 끝나는 게 많은 게 실정입니다. 아무리 새어머니가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숨진 딸을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일이어서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을 뭐 제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법적 공백이 참 심각하다. 이번 재판에서 유족 측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전에 제가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구하라법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 제출이 이미 되었었고요. 이게 구하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망한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들려고 했던 법인데 현행 민법상의 상속 결격 사유에다가 뭐 보호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서 이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숨진 자녀의 사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은 지지를 얻었어요.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이런 관련 입법 제안에 뭐 단기간에 10만 명 넘게 동의를 받기도 하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 조명을 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최종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폐지됐거든요. 이게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한 상태인데 국회 논의는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21대 국회 1호 법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6월 2일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된 법인데 아직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과 국회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뭐 대표 발의했던 서영교 의원의 말인데요. 법을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좀 더 이걸 좀 신중하게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민법 개정인데 이게 민법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거의 개정한 일이 없고 기본법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은 많은 연쇄적인 작용들도 일어나다 보니 좀 신중하자는 게 국회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상속 결격 사유로 양육을 뭐 현저히 게을리한, 해태한 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가 길어지는 것인데 서영교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법 공소시효를 없앴던 태완이법을 예로 들면서 법도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법의 상속법이 바뀐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와 법이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상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전형적인 가족을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가족들 말고도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뭐 입양을 한 가족도 있고 무자녀 가족도 있고 뭐 동거 가족도 있고 다양한 가족들이 있고 한데 이런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좀 오래되고 강력해서 깨기는 어렵지만 이런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음 달 24일이 구하라 씨 사망 1주기인데 구하라 씨가 남기고 간 이 숙제를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깊이 생각했는지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석 YTN 기자였습니다. 네, YTN 레더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마칠 시간 됐습니다. 끝내기 전에 청취자 0577님이 보내주신 의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은 검토 없이 막 만들고 구하라법은 신중하다고? 이런 의견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